7시 2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악마와 손을 잡은 김용빈이 선전포고, 대국민 선전포고, 나는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하는 내용의 방송이 오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중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하여 조국과 임종석을 재수사한다는 겁니다. 서울 고검은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불구속됐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수사가 미흡하니 더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지난 정부 검찰이 2011년 4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기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기수사 명령으로 33개월 만에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몸통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는 수사, 그거 못 털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입니다. 자, 자, 오늘 방송 뉴스 제목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갑니다. 오늘 방송 뉴스의 제목은 악마와 손을 잡은 김용빈의 대국민 선전포고, 나는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제 시무식이 있었죠. 어제 방송 끝부분에 제가 잠시 보도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는 개표원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가 추가된다는 그 앞문장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주요 업무 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총선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을 전국 시도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는 거예요.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수검표를 추가한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후에 나온 투표지를 모아서 다시 수검표를 하겠다. 투표함 보관소에 CCTV 화면을 공개하겠다. 투표지 분류기에 보안 USB를 사용하겠다.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다. 부정선거를 막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장치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계속해서 인수하겠다. 날인 대신에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김용빈이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감아 국회에 대한 경례일 겁니다. 속으로 이럴 겁니다. 나는 악마와 손을 잡았다. 나는 악마의 사도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악마의 노예로 내가 만들겠다. 나는 부정투표를 계속하겠다. 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며칠 전에 국민의힘에 그 공정선거특위가 구성됐고 김상훈 씨가 공정선거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김용빈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경욱TV의 보도를 인용합니다. 김상훈 특위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선관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재원을 다 지원하겠다. 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마련해 갖고 와라. 2주 뒤에 개인 도장 사용 방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시무식에서 우리가 관리관 도장을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엉뚱한 얘기만 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악마의 자손입니다. 나는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모두 악마의 노예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부정선거를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악마에 대한 충성 맹세를 김용빈이가 했다는 겁니다.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합헌이야. 합헌. 인수하는 거 그거 합헌이야. 왜? 우리가 인수의 날인이라는 아주 묘한 용어를 만들고 내부 규정에 관리 규칙에 그걸 포함했거든. 근데 대법원이 그걸 인정했어. 합헌으로. 이겁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대법원이 인정했다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 사전투표관리관이 날인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 규정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 이거 합법이야. 도장 찍지 않고 인수하는 거에다 용어를 슬쩍 교란 전술을 폈지.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갔어. 그랬더니 인쇄 날인이라고 그랬거든. 인쇄 날인 그랬더니 다 속았어. 바보 같은 대법관도 속고 다 속았어. 우리한테. 84조 3항 인쇄투표권이 인쇄 날인이라고 우리가 그랬거든. 그래놓고 날인은 무슨 날이냐. 인쇄하는 거지. 다들 속았어. 너거들. 우리는 합헌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부정선거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은 위에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규칙, 밑에 하위 규칙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15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인란에 사인을 한 후 사인을 하라.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한 후에 교부인이 선거 하러 온 사람에게 교부하라는 거예요. 공직선거에 157조에 적혀 있다니까요. 예? 157조에 딱 있잖아요. 법에는 사인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조에는 뭐라고 하냐면 투표용지의 날인,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라. 자, 보세요. 투표용지의 날인, 가운데 점 찍고 교부 방법 및 기표 절차 되어 있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라. 이건 뭐냐? 투표용지에 날인을 하라. 도장 찍어라. 그때 야, 그 도장이 번지지 않도록 인주를 좋은 걸 써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도장이 다른 그 투표지에 묻지 않도록 건조한 인주를 써라. 그런 것들이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 중앙선거관리는 뭐냐? 아니요, 중앙선거관리 규칙으로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지의 날인 이거 안 해도 된다, 인수해도 된다 라고 엉터리로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투표용지의 날인 찍어라 법에 되어 있잖아요. 야, 그때 인주가 단데 번지지 않도록 건조한 걸 써라. 인주가 다른 용지에 묻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투표용지에 날인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법에 다 있어. 헌법에 있습니다. 자, 헌법에. 그 조항을 보여드립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아프리카 국가나 뭐 이런 나라처럼 자, 그렇게 엉터리 아닙니다. 자. 자, 헌법에 있어요. 헌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어요. 국회는 규칙을 만들어라. 어떻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법위 내에서. 헌법 64조에 있어. 국회도 내부에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법률이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법원도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헌법 108조에 있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헌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아주 신생 국가가 아니에요. 엉터리 국가가 아니에요. 헌법에 딱 정해져 있어.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중앙선거관리도 규칙을 만들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중앙선거관리는 어떻게 그 규칙을 만들었나? 이렇게 만들었죠. 대한민국 법? 자, 웃기지 마. 우리가 규칙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의 공정선거관리 규칙입니다.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이에요. 100조와 84조. 원래 100조만 있었어요. 뭐냐면 100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하라고 있는 거 있었어요. 잘 만들었어. 법에 따라서. 그래놓고 나중에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하나 끼워넣었어. 도장의 날인은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 도장의 날인은 인쇄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을 슬쩍 끼워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거예요? 이 규칙이? 법령은 도장 찍으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100조를 만들었어요. 정규의 투표용지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선거인에게 주어라. 근데 2014년 1월 17일 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쿠데타의 서곡입니다. 이거 슬쩍 끼워놓은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군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인복 42대 춘천지방법원장을 했고요. 이용훈 대법관이 제청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이 사람 대법관이야. 대법관이 그걸 몰라? 대법관이 하위 규칙은 상위 법규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 이인복이가? 이인복이 대법관까지 한 사람이 하위 규칙이 상위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그걸 했을까? 우리나라 대법관 수준이 그 정도예요?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판사들, 법원은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 한 몸통. 우리 지금 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몰랐을까? 대법관이 하위 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 이인복이가? 천만의 말씀. 검은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선거관리위원회와 법관들이 사법부가 결탁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위원이 임명 및 조촉, 위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 우리나라는 아까 보여줬잖아요. 정부, 국회, 국회가 제일 먼저나 헌법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다 나눠져 놨어요. 중앙선거관리도 독립시켜 놓은 이유가 객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을 해. 이 법 잘못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3명이 법관이에요. 법관. 그 중에 1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야. 또 보여드릴게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명이 들어가요. 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관 중에서 추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나라 사법부는 한 몸통이다. 한 몸통.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가서 그 선거 유세 현장에 가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뭐 이런 얘기해. 그리고 사람 잡아갈 수 있어. 수사도 해. 그리고 나중에 재판은 누가 한다? 법원에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왜 선거 무효소송 4.19, 4.15 부정선거 그거 다 흐지부지 되느냐? 그 유죄 판결 내리면 다 법관 그 선거관리위원장들 다 잡혀 들어가야 돼요. 아, 자기들 법관이 잡혀가는데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주겠냐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선거 관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음 놓고 더러운 짓을 하고 마음 놓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마음 놓고 국가를 노예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손 떼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떼야 합니다. 손을 떼야 합니다. 절대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입법,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따로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대법원장이 3명을 집어넣어 임명을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좋은 거야. 우리나라에 15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도 있고 그거 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법관이에요. 가면 수당도 주고 뭐 자동차도 주고 뭐 대접 다 해줘. 그리고 책임을 안 져. 왜? 재판을 같은 판사들이 아니라 관리 잘못해도 자기는 책임 안 져. 저 사람이 다른 동료 법관이 무죄 때려줄 거니까. 손 떼야 돼요. 이거 법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관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위 규정이 상위 법규를 위반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합헌이다 라고 해준 판사들 지난번에 명단 보여줬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거 가짜다. 왜? 하위 규정이 상위 법규를 어그려서 위반해서 만든 인쇄된 용지 도장이 인쇄된 거 그거 가짜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해달라. 2건이 제기됐다고 그랬어요. 2건 다 합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2건이 있었어요. 대법원 3부에 있었어요. 이동원,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이 합헌이야. 하위 규칙이 상위를 법규를 위반했지만 합헌이야. 여기 조희대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 조희대 좋아하시죠? 아니 하위 규정이 상위 법규를 위반한 걸 몰랐을까? 이동원이 하고 김재형이 하고 조희대하고 민유숙이가 특히 이번에 대법원장이 된 조희대 몰랐을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면 또 있어요. 이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제2부 판결 천대엽 그 유명한 천대엽 민유숙 조재현 그 유명한 조재현 이동원은 아직 대법관입니다. 몰랐을까? 천대엽이 민유숙이 조재현이 이동원이 몰랐을까? 하위 법규가 하위 규정이 상위 법규를 위반했다는 걸 몰랐을까? 모르기는 왜 몰라? 다 같은 식구들 봐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을 저거 무효소송 내면 내려와야 되니까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부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권력에 아부하고 비겁하고 힘없는 사람 어렵게 만드는 인간들이 법관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인간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밑에 줄줄이 있어요. 다음번 개헌을 하게 된다면 대헌을 하게 된다면 헌법에서 국회,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없애서 행정부 밑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법관은 한 명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 안 됩니다. 손 떼야 돼요. 가장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법관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두 건의 그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금지 가처분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한 건은 제가 행정법원에 가서 소장을 제출했어요. 또 한 건은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으로 가서 지금 제출할 겁니다. 곧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럴지 몰라요. 이걸로 행정법원에서는 이걸로 행정법원으로 갖고 와요. 기각 또는 각하. 대법원에서는 이걸로 대법원으로 갖고 와요. 기각 또는 각하. 이 꼬라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그 꼬라지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비겁하고 이기심 많고 추악한 인간들이 우리나라 대법관들이다. 여러분 조이대 좋아하죠? 나 그랬잖아요. 조이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고. 벌써 속은 사람들 많아요. 손 떼야 됩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어제도 했는데요. 오늘 그 광고를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광고주가 저한테 이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광고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광고 드리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20년 총선과 2020년 대선 때 서울역 사전투표소를 자기가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찍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합니다. 첫날이 더 많았다. 둘째 날보다. 서울역의 경우. 다른 거 말고 서울역의 경우 첫날에 더 투표한 사람이 많았다. 둘째 날보다. 여기 보세요. 2020년은 첫날은 그런데 중앙선거원의 발표는 내가 본 것, 자기가 동영상으로 찍은 것과 반대더라. 2020년 총선의 경우엔 첫째 날에는 12.18%, 둘째 날은 15%, 둘째가 더 높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22년 서울 대선도 첫째 날은 17.3, 둘째 날은 19.92로 둘째는 더 높은 걸로 나온다. 근데 내가 동영상 카메라를 들고 계속 찍으면서 느낀 거와는 다르다. 그런데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 밑에부터 봅니다. 이게 뭐냐? 박스가 여러분 사전선거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관외사전과 관내사전이 있습니다. 관외사전은 이렇게 박스에 넣어갖고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관내사전은 이렇게 자루 있죠, 자루. 이거 자루입니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갑니다. 자, 첫째 날이 더 많아. 가지고 나갈 때, 선거 끝나고, 투표 끝나고 가지고 나갈 때, 이 박스가 더 많아. 그리고 이렇게, 이 뚜껑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관내사전도 이렇게 자루가 수북해, 첫째 날이. 둘째 날은 그렇지 않아요. 박스가 많지 않아. 그리고 이 관내사전 이 플라스틱 통도 뚜껑이 닫혀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서울 대선도 이제 끝나고 첫째 날 사전투표가 끝나고 갖고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많아. 여기 보니까 둘째 날은 박스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긴 두 개밖에 없어. 내가 본 것과는 일치해. 둘째 날이 더 적었어. 투표한 사람이.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둘째 날에 높은 걸로 나와. 확신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요청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포렌식하자. 입니다. 선거관리 서버를 포렌식하자. 하는 것이 광고주의 요구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의혹에 입을 열었다.
한동훈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로 18일 당 내부가 크게 출렁거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택배 공약 발표 행사 뒤에 취재진과 만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취재 방식이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뭐예요? 저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적이다. 함정을 파고한 것부터가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뜨리는 것도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정치인 됐잖아요. 정치적으로 나가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공격엔 정치적으로 대응하라. 오늘 페이스북에서 찾아낸 사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겁니다. 정치적인 공세엔 정치적으로 대응하라.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부인의 명품 옷,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놀러 다닌 거 특검하고, 그리고 김혜경이 법카 가지고 뭐 초밥 싸먹고 뭐 한 거 그거 특검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문재인하고 한패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거 김건희 문제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건희 이제 여러 신문에서도 다 얘기를 해요. 김건희 문제에서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저는 반대합니다.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끝나요. 사과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사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사과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김건희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기획되고 정치적인 공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싸움의 기술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면 알지만 문재인과 한패거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여정에 묶여서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탄핵을 촉발한 JTBC 태블릿이 7년 만에 최순실에게 반환해 갔어요, 벌써. 박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 중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총 14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정호성 당시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누설했다고 기소했다. 1심 판결은 이에 따르면, 별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14개 문서 가운데 3개가 JTBC 태블릿 PC에서 나온 것이었다.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제3세 국무회의 말씀 자료,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었다. 한 법조인은 사건 초기에 그 태블릿 PC에서 국정농단 문건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보도됐지만 과장되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또 장시호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지 안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의 한 최명성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 초반에 논란이 됐지만 태블릿에 별 내용이 없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거 잘못입니다. 최명성 변호사도 지금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장시호 태블릿 PC입니다. 제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 자, 손석희가 가지고 온 JTBC 태블릿 PC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낼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엮는다?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뇌물죄로 엮어야 된다고. 최순실의 태블릿 PC에는 뇌물죄로 엮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레스덴 연설문 고치지 않았어요. 태블릿 PC에는 연설문을 고칠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 자료 어차피 공개될 거예요.
그거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수정해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존속기가 가져온 태블릿 PC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뇌물로 엮자, 뇌물로. 근데 추서온 태블릿 PC는 뇌물이 없어. 그래서 또 하나 태블릿 PC를 장시호 태블릿 PC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잔뜩 넣었어요.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추서원에게 제3자 통해서 제3자 뇌물죄를 거은 게 장시호 태블릿 PC입니다. 이 최명선 변호사도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조선일보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합니다. 손석희가 가져다 준 태블릿 PC에는 뇌물로 걸만한 하나의 증거도 없었다. 큰일 났다. 야,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불러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뇌물로 넣어야 되는데 뇌물로 넣을 게 없어. 야, 태블릿 PC 하나 만들어. 장시호 보고 하나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탄핵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탄핵되고 난 다음에 구속시킬 때는 그 태블릿 PC를 증거로 쓰지 않았어요. 왜? 태블릿 PC는 가짜였으니까. 지금 이 태블릿 PC에 관계돼서는 변희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변희재를 또 구속시키려, 다른 사람보다도 한동훈이가 그 변희재가 정확하게 장시호 PC가 무엇인지, 장시호 PC가 뇌물죄를 만들기 위한 가짜 스모킹건이라는 거를 변희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변희재를 어떻게든지 감옥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있을 때 그 사람 특기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한동훈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보석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청구서를 법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그 이튿날 당장 제가 막았어요. 보도했죠. 형법에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면 판사도 7년이다. 판사가 꿈쩍해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호사 다시 잡아가 달라는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판사가 지가 왜 감옥 관리를 못하러 해? 태블릿 PC 가짜라는 거 지금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한동훈이 장시호 태블릿 PC 저거 터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변희재 잡아넣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제일 특기,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데 제일 특기자가 박영수, 두 번째가 윤석열, 세 번째가 한동훈이에요. 어제 여야 모두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여당에서는 아빠도 아기를 낳으면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준다. 야당에서는 셋째 낳으면 1억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다고 애 안 낳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2016년 말에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에서 첫째 아이 낳으면 1억 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이 낳으면 무조건 1억 주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1억 줘도 안 나요.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은 첫째 아이 낳으면 1억, 둘째 아이 낳으면 2억, 셋째 아이 낳으면 3억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은 어디서 나느냐? 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장기 국채 발행하면 돼요. 사람들이 국채를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다 회수하면 돼요.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노인은 늘어나죠. 아이는 낳는 척.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가 노인에다 먹여 살리니까 어깨가 휘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연금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아이가 계속 일생 동안 살면서 그 돈 갚으면 되잖아요. 세금 내서. 그걸 투자라고 그럽니다. 투자. 걱정하지 마세요. 장기 국채 발행하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장기 국채 발행하면 돼요. 이건 어린이에 대한 투자예요. 그 돈은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이거 가지고 애 안 낳는다. 파격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은 또 이렇게, 그러면 돈은 어떡할까? 돈은 장기국채 발행, 장기국채는 그렇게 하라고 발행하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5.18 뭐 해서 된다, 4.3 사건 보상해준다, 이태원 보상해준다. 그런데 돈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자, 네일러 미러로에 그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일러 미러로.org를 입력하시면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일러 미러당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동훈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전국을 뭐 다 돌아다니고 뭐 다 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거 세금입니다. 당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뭐 부산 가서 칼 맞고 할 때 그거 다 세금으로 칼 맞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다 세금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금으로 칼 맞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취소합니다. 제가 좀 경솔했어요. 그거 다 세금이에요. 우리 같은 당이 움직일 때는 당비 그리고 후원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들여서 올바르지 못한 사람만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잘못됐죠. 예,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살리려면 네일러 미러로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적 물적 자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농협 계좌로 후원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